1938년 우주에서 날아온 슈퍼히어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슈퍼맨이 혜성처럼 등장했고 그 등장과 함께 단숨에 인기를 휩쓸었죠. 그런데 이런 슈퍼맨의 등장을 지켜본 한 만화가는 좀 특이한 생각을 합니다. 슈퍼파워 하나 없는 히어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처럼 엉뚱하면서도 기발한 발상에 박쥐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히어로가 바로 배트맨. 이런 엉뚱한 히어로 배트맨을 만든 만화가는 바로 밥 케인이었죠. 단, 그가 만든 최초의 디자인은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고 이때는 슈퍼맨의 아류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후 스토리 작가 빌 핑거의 제안으로 현재와 같은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즉, 밥 케인이 배트맨의 아버지라면 빌 핑거는 배트맨의 어머니와 같은 셈. 이렇게 두 사람의 합작으로 탄생한 배트맨은 여타의 히어로들과 달리 육체적인 파워는 평범했지만 대신 천재적인 머리와 남다른 재력으로 만든 무기들을 사용해 악당들과 맞서고 또한 특유의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로 어떨 땐 악당보다 더 암울한 느낌으로 다가왔기에 다크 히어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영감을 주었던 슈퍼맨의 맞수로 성장하죠. 더 나아가 DC 코믹스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며 배트맨이 DC를 먹여 살린다는 평가와 함께 모두가 사랑하는 가장 인기 있는 히어로가 됩니다. 또한 코믹스뿐 아니라 영화로 옮겨온 배트맨은 1943년부터 TV용 시리얼 무비로 제작되어 1966년 극장판이 만들어진 이후 2022년 개봉 예정인 더 배트맨까지 제작된 단독 영화만 총 8편, 저스티스 리그 관련 DC 확장 유니버스로는 3편, 그 밖에 다양한 레고 무비로도 만들어졌고 심지어 배트맨의 맞수, 조커의 기원까지 다루는 영화도 제작되며 무려 80년이 넘는 긴 시간 명작과 망작 사이를 오가면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렸죠. 하지만 최근 그 최고의 자리를 경쟁사인 마블의 히어로인 아이언맨에게 내주었으며 배트맨 자체도 과거의 영광을 잃고 추락 중에 있습니다. 그럼 배트맨은 어떻게 최고가 되었고 또 왜 추락하고 있는지 그 인기 비결과 배트맨 시리즈의 행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 영화가 워낙 많다 보니 간략히 시대 구분을 하자면 1966년 배트맨의 시조색격인 영화들을 실버 에이지 시리즈로, 이후 1989년부터 97년까지 팀버튼과 조엘 슈마허 감독이 맡은 본격 실사화 4편은 모던 에이지 시리즈, 2005년부터 12년까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맡은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이후 2016년부터 DC 확장 유니버스로 나온 3편은 크로스오버 영화들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이제 그 속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실버 에이지의 극장판 1966년 배트맨은 어둡고 칙칙한 최근 분위기와 달리 너무 발랄하고 깨방정스러운 코믹 배트맨으로 그려졌죠. 특히 당시 팝아트의 영향을 받아 색감이 화려하고 어둠의 기사답지 않게 주로 낮에 활동하는 모습, 거기다 장면 역시 경쾌하게 흐른다던가 의성어를 직접 화면에 띄우는 등 만화의 장면을 화면에 그대로 옮긴 기발한 연출을 했고, 또한 이때는 대놓고 전화로 호출을 한다던가 고담 시경 앞에 배트카를 불법 주차하는 등 배트맨과 고담 경찰이 매우 긴밀한 관계로 그려지며 한마디로 배트맨 대환장 파티 같은 분위기였죠. 그래도 배트맨과 로빈, 알프레드, 캐트먼과 배트걸, 조커나 펭귄맨, 미스터 프리즈 등등 악당들까지 빠짐없이 나오며 제대로 구색을 갖추었고, 현재와는 괴리감이 크지만 검열 등의 시대 여건을 감안하면 명작까진 아니어도 수작으로 평가받으며 지금 봐도 꽤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특히 양덕들에게는 이 TV 시리즈 오프닝이 전설로 남아있고 이때의 배트맨을 맡은 애던 웨스트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최초의 극장판 영화로서 갖는 의미가 남다르죠. 하지만 당시 히어로물의 한계로 흥행에는 실패했고 영화 한 편에 너무 많은 것을 때려 넣은 탓인지 오랫동안 후속편 제작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버 에이지 이후 20년이 지나서야 배트맨 실사 영화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계획되었고, 이에 팀버튼과 조엘 슈머허 감독에게 각각 2편씩 제작을 맡긴 모던 에이지 시리즈가 부활하였죠. 또한 큰 틀에선 1966년작의 악당들이 다시 등장하지만 다크 히어로물로서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냈기에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고, 아무튼 모던 에이지 4편은 각각 다른 의미로 충격과 공포를 선사한 만큼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점들이 넘쳐납니다. 우선 1989년 배트맨은 기괴하면서도 몽환적인 연출의 대명사 팀버튼 감독이 맡아 제작 전 수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낳았고, 역시나 캐스팅부터 제작사 마찰을 일으켰는데 팀버튼 감독은 유령 수업에서 뛰어난 미치광이를 연기한 마이클 키튼에게 조커를 맡기려 했으나 제작사의 반대가 심하자 홧김에 배트맨을 맡겨버렸고, 대신
당시에도 명배우 반열에 오른 잭 니콜슨에게 조커 역을 맡기며 미스캐스팅이라는 논란이 많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성공. 미친놈 대 미친놈의 대결 구도를 제대로 그려냈다는 호평과 함께 특히 잭 니콜슨의 조커는 카리스마가 넘치다 못해 폭발해버린 존재감으로 큰 호평을 받았고 제작비 3,500만 달러로 그의 박스오피스 1위인 4억 1,0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미술상을 받는 등 흥행은 물론 작품성도 크게 인정받습니다. 나아가 배트맨 실사화 영화 중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와 함께 최고로 꼽는 영화가 되고 또한 배트맨 로고로부터 배트슈트, 배트모빌, 배트윙 등 각종 아이템이 2차 시장에서 큰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수익을 안겨주었기에 이후 배트맨의 이런 성공은 영화 산업의 판도를 바꾸며 게임이나 캐릭터 제작을 염두한 영화 제작 방식이 부각되었고 이 같은 전략으로 성공한 대표 케이스가 바로 디즈니와 마블이었죠. 아무튼 배트맨의 성공으로 1992년 배트맨 리턴즈의 개봉이 이어졌고 펭귄맨의 데니 드비토와 캣우먼 미셸 파이퍼의 명연기로 다시 한번 빌런들의 정신병 축제를 보이며 제작비 8천만 달러로 월드박스 오피스 2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였기에 또 역시 흥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높아진 워너브로더스에겐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으며 말도 잘 듣지 않는 데다 자신만의 괴괴함을 너무 강조하는 팀버튼에게 더 이상 배트맨을 맡기지 않았죠. 이후 3년 뒤 1995년 개봉한 배트맨 포에버는 알프레드와 고든 형사를 제외한 배우와 스텝 전부를 교체하며 헐리우드에서도 손꼽히는 비주얼리스트 감독 조엘 슈마우를 영입, 배트맨 역엔 당시 훈남 이미지로 연기덕게 인정받았던 발 킬머를, 메인 빌런 투페이스에는 연기파 토미리 존스를, 또 유쾌한 악당 리들러엔 한창 주가를 오리던 짐 캐리를, 닥터 체이스 역으로 리즈 시절의 니콜 키드먼을, 거기다 로빈 역엔 크리스 오도넬 및 조연으로 드루 베리모어까지 당시 잘나가던 배우들을 합류시키며 전작과 달리 어두운 면을 많이 덜어낸 가족 액션물로 제작되었습니다. 물론 달라진 분위기로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아카데미 촬영상, 음향상, 음향효과상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어느 정도 작품성도 인정받았으며 제작비 1억 달러로 월드박스 오피스 3억 3천만 달러를 기록, 전편과 엇비슷한 흥행을 이루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내지 못하고 이어진 후속편 배트맨과 로빈이 악평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배우만 놓고 본다면 배트맨은 조지 클루니, 메인 빌런 미스터 프리즈엔 아놀드 슈왈제네거, 포이즌 아이비로 우마 서먼과 배트걸 알리시아 실버스톤까지 무게감과 연기력에서 전혀 밀리지 않은 캐스팅을 이어갔지만 너무나 아스트랄한 표현과 원작 파괴 수준의 설정으로 비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까이는 결과를 낳았고 특히 이 배트맨 신용카드처럼 이해할 수 없는 설정으로 팬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또한 아카데미 단 한 개 부분에도 지명되지 못한 배트맨 최초 영화가 됩니다. 물론 팀버튼과 놀란 감독들 역시 원작과 다른 재해석을 많이 넣었지만 그들과의 차이점은 바로 재미. 배트맨과 로빈은 무지하게 유치하고 재미없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슈마워 감독이 배트맨을 죽이려는 메인 빌런이다 라는 악평까지 쏟아졌고 DVD에 사과 영상을 넣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성 좋은 조엘 슈마워 감독은 의뢰인이나 폰부스 등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실력파로 사실 그 혼자만의 잘못이라기보다 너무 깊은 개입으로 성인용 배트맨을 가족영화로 만들라 한 제작사의 억지가 더 큰 문제였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우마 서먼의 포이즌 아이비가 영화 사상 손꼽히는 역대급 섹시 캐릭터였는데 전체 관람가 가족영화라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에 갔더니 멋진 영웅담 대신 빨간머리 패티시만 만들었다는 매우 우픈 전설도 있고 또 훗날 배트맨을 맡게 된 벤 애플렉이 이전 배트맨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크리스찬 베일은 코스튬에 꼭 지퍼를 달아달라는 요청을 하라 했고 조지 클루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욕만 했다 하며 이 영화를 계기로 신중하게 작품을 고르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처럼 혹평뿐인 영화도 제작비 1억 2,500만 달러 대비 월드박스 오피스 2억 3,8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본전에 가까운 약간의 손해만 보았기에 배트맨 팬심이 얼마나 두꺼운지 보였고 이에 대해 한 평론가는 배트맨이 포르노를 찍어도 모두 돈을 내고 보러 갈 거다 라며 조롱 섞인 한탄을 했는데 이후 실제로 배트맨 에러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을 삼는다면 이 같은 소동이 있었기에 대작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DC 코믹스와 워너브로더스는 그래도 배트맨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전작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전략을 바꾸었다는 점은 분명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배트맨을 다시 성인용의 어두운 분위기로 돌리기로 했고 재능 있는 젊은 감독을 골라 최대한 간섭하지 않기로 하며 이런 결정에 따라 당시 메멘토와 인썸니아로 스릴러의 두각을 보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영입하죠. 물론 블록버스터급 경험이 전무하던 놀란 감독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가끔 워너브로더스는 매트릭스의 워셔스키 감독들을 발굴한 것처럼 신예 감독 캐스팅에 날카로운 안목을 보이곤 하는데 이번 역시 딱 그러한 경우였죠. 그리고 출사표를 던진 우리의 히어로 놀란 감독은 히어로물에 극사실주의를 입히며 거기다 배트맨의 탄생과 기원을 파헤치는 이야기부터 순서대로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입장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시엔 엄청난 도박과 같은 발상이었죠. 보통 메인 스토리가 흥행한 후 프리퀄 제작을 이어가는데 놀란 감독은 프리퀄부터 제작한 셈, 즉 그만큼 스토리에 대한 자신이 있었다는 것으로 결과 역시 그 자신감처럼 1억 5천만 달러 제작비로 월드 박스오피스 3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초대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보다 설득력 있는 스토리 전개, 거기다 화끈한 액션, 특히 팀버튼의 배트맨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재해석으로 열광적인 지지와 호평을 이끌어내었죠. 감독 스스로의 커리어에도 포텐이 터진 셈으로 곧바로 다크나이트와 인셉션이라는 대작들을 연달아 성공시킵니다. 히어로물을 좋아한다면, 아니 영화에 흥미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꼭 보았을 영화 다크나이트는 딱 4글자로 표현할 수 있죠. 전무후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영화. 그만큼 IMDb 9.0으로 역대 4위의 랭크,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94%, 슈퍼히어로 영화 사상 최초 10억 달러 돌파 및 슈퍼히어로 영화계의 대부다, 슈퍼히어로 역사를 다시 썼다, 내러티브와 스타일 모두 완벽하다 등 흥행과 평단 및 관객의 평가 모두 정점을 찍은 영화입니다. 단 한 가지 흠 아닌 흠이라고 한다면 고 히스레저의 조커 연기가 신들린 듯 너무나 훌륭했기에 다른 캐릭터들을 압살하는 존재감을 드러냈고 파러스 투페이스, 하비덴트의 캐릭터가 좀 묻혔다는 것이죠. 사실 다크나이트에서 가장 신선했던 설정은 배트맨 포에버에서 그저 미치광이로 표현된 투페이스의 재해석으로 고담의 백기사, 하비덴트가 어떻게 타락해 투페이스가 되는지 너무나 심도 있게 그려내었죠. 즉, 조커가 절대 악이라면 배트맨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물, 하비덴트는 절대 선으로 셋의 캐릭터가 삼각구도를 이루는 스토리지만 실상 조커의 강렬함으로 배트맨 대 조커 두 인물의 관계만 너무 부각되었다는 것, 또 이렇듯 매력적으로 그려낸 투페이스를 왜 3부작의 마지막이나 다른 영화로 활용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스티스 리그 같은 망작보다 호평을 받은 조커처럼 투페이스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아무튼 다크나이트가 1억 8,500만 달러 제작비로 10억 달러의 흥행을 올렸고 마지막 다크나이트 라이즈 역시 2억 5천만 달러 제작비로 10억 8천만 달러 수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며 이보다 더 완벽하고 깔끔할 수 없는 3부작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또 이후 제작되는 히어로물의 교본 같은 기준이 되어 영화계 판도를 뒤흔들지만 문제는 다크나이트의 성공 철학은 마블 유니버스에서 이어받고 정작 DC 확장 유니버스는 이 같은 영광을 깎아내렸다는 데 있죠. 사실 워너브로더스는 경쟁사인 마블보다 앞서 히어로들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구상을 갖고 있었지만 슈퍼맨 리턴즈에 이어 그린랜턴까지 흑역사가 되며 지속적으로 계획이 무산. 그래서 마블보다 오히려 한 발 늦은 2013년에 와서야 맨 오브 스틸을 출발점으로 본격적인 DC 확장 유니버스를 진행합니다. 이후 최근작 원더우먼 1984까지 총 9편을 제작하며 아쿠아맨과 원더우먼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화가 비판 일색으로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 리그의 시작부터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캐릭터를 가지고 이따구로밖에 못 만들었냐는 혹평을 받았으며 특히 마블의 어벤져스 격인 2017년작 저스티스 리그는 모든 팬들의 관심을 한껏 끌어모았지만 어벤져스가 드디어 뭉쳤다라는 수식어라면 저스티스 리그는 억지로 뭉쳤다. 도대체 왜 뭉쳤냐? 라는 느낌으로 제작비 3억 달러 대비 월드 박스오피스 6억 5천만 달러에 그치며 적자를 기록했고 어디서부터 까야 할지 모를 만큼 총체적 난국이었지만 특히 배트맨은 잡졸 하나 처리 못하는 신세로 전락, 이전에 잘 만들어 놓은 설정을 처참히 밟아버렸죠. 이처럼 10년 전만 해도 슈퍼히어로 하면 첫손에 꼽히던 배트맨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이 아이언맨에게 빼앗기며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습니다.
일단 DC 확정 유니버스의 망트리를 논하자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하기에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2022년 개봉 예정인 더 배트맨은 DC 유니버스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스토리라는 것과 혹성 탈출 2, 3편을 연출한 맷 리브스 감독에게 메가폰을 맡겼으며, 또 현재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로버트 패틴슨이 주연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부디 다크나이트의 절반이라도 할 수 있는 괜찮은 작품이 나오길 바라며 배트맨의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살며시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